안녕하세요. 의도치 않게 다둥이 엄마가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딱 둘만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둘도 나이가 5, 6살 정도 차이가 나게 긴 텀을 두고 낳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자녀라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이라 그런지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두 딸을 제 마음대로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몇 년 전 저에게 찾아온 큰아들도 그러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저희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저희 곁에 올 당시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2번이나 겪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라 잘 보살펴주지 못하면 그 상처가 금방 치유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상처가 평생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한동안은 큰아들에게만 매달려 지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모습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큰아들이 어쩌다 저희 곁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사연으로 보내려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저희 아들과 저희 가족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는 사연이니 누굴 욕하거나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인연입니다. 남편과 저는 첫눈에 서로가 서로의 반려자가 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가치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더더욱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별 문제 없이 3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자네는 이 결혼에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네. 결혼식 정도만 자네 돈으로 하면 신혼집이랑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해주겠네. 장인어른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남잔데 전셋집이라도 제가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집 하나 해줄 수 있는데 자네가 굳이 빚내서 전셋집을 얻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은행에서 돈을 공짜로 빌려준대.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우리 회사 물려받을 생각이 있으면 결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사도 정리했으면 좋겠네. 남편 집에 비해 저희 집이 월등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역사업을 하고 계셔서 부유했기 때문에 저희 결혼에 들어가는 큰돈은 저희 친정집에서 다 해주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제가 외동이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사업을 남편에게 물려줄 생각이셨습니다. 이 모든 걸 시댁에게 전달해 드리자 시부모님은 진심으로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냐. 마음은 감사한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너희한테 집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라도 해줬을 텐데 그것도 못 해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른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민재 씨를 인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이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시거나 불편해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랑아,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잘하마. 우리 모녀 사이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꾸나.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고. 시부모님들은 인품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저희 결혼에 저만 돈을 쓴데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인어른이 대부분 다 해주셔서 제가 예단 예물은 다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괜찮지. 염치라는 게 있으면 예단이고 예물이고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받을 생각도 없었고 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할 생각이었다. 아랑이 너는 절대 그런 거 할 생각 말아줬으면 좋겠고 내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신혼집도 혼수도 저희 친정집에서 다 해가는 거라 예단과 예물은 당연히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찬성을 하셨고 남편과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줄로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여동생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동생이지만 둘째는 성격이 많이 이상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 있지? 우리 가족들 둘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야?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럴수록 가족들이 더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잖아. 걔는 진짜 보통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걔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도 자주 불려갖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오만 짓을 다 해보셨는데도 안 됐어. 그러니까 너도 내 동생 만나게 되면 웬만하면 말도 섞지 마. 시댁들도 피하는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큰 불안감을 안고 둘째 신우가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로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저 지금 근무 시간 중이라 길게는 이야기 못할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언니한테 이것만 전달해 드리려고 왔어요. 이거 받아보시고 가능한 거 웬만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능력 좋으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죠? 무슨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근무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온 건가 싶었는데 신우는 무언가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명품 제품들의 모델명이 좌르륵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뭐예요? 명품 모델명인 건 알겠는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언니, 제가 꼭 먼저 말해야 돼요? 언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오실 생각이었어요? 엄마랑 제가 말하기 전에 언니가 알아서 먼저 이런 거 준비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언니가 눈치 없이 가만히 있길래 내가 먼저 나선 거니까 거기는 목록지에 가능한 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엄마랑 나랑 막내랑 알아서 나눠 쓸게요. 아가씨, 저희 이런 거 안 하기로 오빠랑 어머님이랑 이미 다 이야기 끝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작은 선물 하나 정도는 사다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이거 꼭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주세요. 언니 친정집 돈도 많다면서 왜 저한테는 아끼려고 하세요? 언니는 신우의 무성을 모르시나 봐요. 사실상 언니는 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빠랑 엄마가 언니를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 달려있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신우랑 이야기를 더해봤자 시간만 길어질 것 같아 일단 신우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쳤죠. 저에게 신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바로 신우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날 신우는 똑같은 시간에 다시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날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우는 밑에서 저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 회사 사무실까지 쫓아와 올라와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야, 김아랑, 너 당장 나와. 너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니? 너 진짜 나한테 죽고 싶어?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그걸 왜 또 오빠한테 다 일러 바쳤냐고. 너 일론 뭐야? 아가씨 정말 여기서 왜 이러세요? 여기 저희 회사예요. 이러지 마시고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왜? 너 내가 쪽팔리니?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신우인지 한번 맛 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명품 가방 하나 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도 기분이 나빴어? 그냥 좋은 말로만 해주면 될 것이지 왜 오빠한테 일러서 나 욕 얻어먹게 만든 거냐고. 너 거지 새끼야? 너 돈 많잖아. 나도 너 돈 많은 거 알고 사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보니까 너 맨날 들고 다니는 것도 명품이던데 네 거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 사주면 되잖아. 신우는 저희 회사의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근처에 있던 집기들까지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저희 신우인 걸 알고 차마 경찰은 부르지 못하고 남자 직원들이 강제로 신우를 회사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날 신우 때문에 어찌나 쪽팔리던지 사표를 쓰고 밭으로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낼 줄 알아? 내가 너 더 심하게 괴롭힐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오기만 해봐. 내가 네 입에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소리 나오게 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아가씨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아가씨 때문에 저 회사에서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신우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참지 못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그 자리에 신우도 같이 있었는데
시몬은 저희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며 신우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우에게 말했죠. 정희 형, 너 우리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너 같은 동생 나 쪽팔려서 내 결혼식에 못 부르겠으니까 넌 그냥 집에 있어. 혼파치고 화나서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희영이 너는 그날 오빠 결혼식에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딱 붙어 있어라. 결혼식 날 네 시연이 회사 사료를 다 올 텐데 너 보고 뭐라고 하겠어? 괜히 오빠 결혼식 분위기 망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남편과 시부는 신우에게 저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남편을 말렸지만 신우는 거기다 대고 자기도 가기 싫다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딴 데 가기 싫거든? 오빠도 새언니도 웃고 있는 모습 꼴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가. 더럽고 치사하고 거지 같아서 안 간다고. 희영이 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너 때문에 엄마가 네 새언니 보기 쪽팔려서 뜬도 못 맞추겠다. 너 때문에 내가 며느리 눈치 봐야겠어? 엄마가 눈치를 보긴 왜 봐? 엄마가 그러니까 저 언니가 제멋대로 오빠를 부려먹잖아. 엄마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답게 무섭게 기강을 잡으라고. 그날 시모에게 등짝이 불어 터질 정도로 얻어맞은 신우는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삐뚤어져 정말 저희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우와 저희 부부 사이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웬만해서는 신우에게 관심을 끄고 지내려고 했는데 신우는 저희만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재수없는 소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랑 오빠는 애 낳을 생각은 있어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했으면 낳을 때도 됐지 않나? 설마 언니가 오빠한테 못 낳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 많다고 하더라고? 지 몸 챙긴다고 애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거지. 희영이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너 오빠랑 언니가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니? 엄마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너 이럴까봐 오빠랑 언니와 있는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한 거잖아.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네 방에 들어가. 아, 오빠랑 언니 아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 난 몰랐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면 미안해요. 남편과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제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신우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희 부부의 속을 긁어먹으려고 일부러 이야기를 먼저 꺼내 저에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언니랑 오빠한테 아이가 왜 안 생기는지 알 것 같은데? 설마 언니랑 오빠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 아가씨가 그 이유를 안다고요? 저희도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그 이유를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아가씨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언니랑 오빠가 마음을 못되게 써먹어서 그렇잖아요? 둘 다 못돼 처먹은 마음으로 살아서 벌 받은 거라고요. 애라고 뭐 쉽게 생기는 줄 아세요? 착한 마음 먹은 사람한테는 생기는 게 아니지 언니랑 오빠 같은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긴다고요. 어떻게 그걸 둘만 모르고 있어?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못되게 마음을 먹고 살아서 이걸 벌 맞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 정말 우리 가족 맞아요? 위로나 응원도 못 해줄 망정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신우의 말에 결국 저는 참고 있는 서름을 폭발시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만큼이나 저에게 잔인한 말은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 시몬은 저에게 앞으로 시댁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휴, 아랑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켜서 너한테 상처만 주는구나. 앞으로 여기 올 필요 없으니까 네 시아버지는 내 걱정하지 말고 웬만하면 오지 말도록 해라. 너희 보고 싶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도록 하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신우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보기 싫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신우에게 질릴 대로 질렸는지 꼴도 보기 싫다며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자고 하더군요. 신우 때문에 시댁과 거의 왕래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 내년에 결혼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집으로 좀 와주세요. 설마 제가 전에 기분 좀 나쁘게 했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니죠? 오빠 일부러 제 연락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마음 풀고 오라고 해줘요. 신우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됐다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죠. 남편과 시댁으로 가던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희영이 분명 우리한테 자기 결혼하는 거 도와달라고 할 거야.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거니까 자기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안 된다고 대답해. 아니면 아무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잘 말할게. 알겠지? 남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신우는 1년 만에 본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자신의 결혼 자금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결혼하는데 2억만 줄 수 있어? 엄마랑 아버지는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다라고 하더라고.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 돈을 어떻게 결혼하겠어? 5천만 원이면 혼수 사는데 다 쓰는 거 오빠도 알지.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혼수만 해서 갈 수도 없잖아. 돈을 뭐 어떻게 쓰면 5천으로 혼수밖에 못 사냐? 아버지한테 바로 5천이라 네가 모은 돈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2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결혼자금으로 2억을 달라는 신우의 말에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서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질 뻔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2억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무슨 이야기를 더 하는지 잠자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세연이랑 달라서 시댁의 예단예부터 다 해갈 생각이거든.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도 편하고 나도 거기서 어깨 좀 펴고 살지 않겠어? 근데 나한테 그럴 만한 돈이 어딨어. 아빠한테 그런 돈 없고. 그나마 오빠한테는 2억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오빠 동생 시집 보내는데 설마 한 번도 안 도와줄 생각이야? 언니도 저 도와줄 생각 없어요?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네 결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버지도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신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도 더 손 벌리지 마. 너도 우리한테 했던 짓들 생각하면 그 돈 달라고 못할 텐데 참 뻔뻔하다.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단호하게 신우의 거절을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현관문에 나서자 신우가 저희 뒤통수에다 대고 쌍욕을 퍼부었지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신우에게서 연락이 없길래 포기를 했나 싶었는데 며칠 가지 않아 저희 집으로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지 그랬어요. 오빠랑 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가봐야 되는데요. 반쯤 돌아버린 눈으로 저희 집에 들어선 신우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있는 TV를 부시기 시작했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도 쓰러뜨리고 모든 가전제품을 식탁 의자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진정하세요. 정희영! 너 진짜 미쳤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그만둬! 신우는 저희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산산조각을 내고 나서야 숨을 씩씩거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시집 가는데 2억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오빠 장인어른 잘 산다면서. 그리고 오빠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으려고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 오빠 거는 다름없잖아. 근데 그 2억을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나 아직 거기서 평사원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우리한테 2억이 어딨냐? 우리한테도 그만한 돈 없어. 내가 뭐 빚이라도 내서 너한테 그 돈을 줘야 돼? 그리고 네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줘? 있어도 안 줬겠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주는 거야.
동생이잖아. 동생이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데 필요한 돈이라는데 오빠라는 게 그런 것도 못 해줘? 오빠가 그러고도 내 오빠라고 할 수 있냐고. 차라리 네 오빠 안 하고 싶다. 너도 그냥 이참에 내 동생 안 하면 안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가족들 속썩이면서 살 거야? 울어야 될 사람은 저와 남편인데 신우는 난장판이 된 거실 복판에 앉아 울며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시부모님들이 연락을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와 신우를 데려가기 전까지 신우는 아이처럼 울고만 있었죠. 그런 신우를 보고 지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적금 깨서 아가씨한테 5천만 원 주는 걸로 하자. 2억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돈이니까 줄 수 없고 5천 정도면 아가씨도 별말 없이 받아줄 거야. 자기도 2억 말하면서 무리인 거 알았을 거고 아마 바래도 이 정도만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 여보, 나 더 이상 힘들어서 아가씨랑 싸울 힘도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랑아. 널 볼 면목이 없어. 솔직히 형이 내 동생이라도 해도 나는 10원 한 장 붙이기 싫은데 애가 워낙 막무가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진정시켜야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결국 저는 적금을 깨서 신우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신우는 그런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레 저희를 한심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둘 다 부모 도움 받아서 결혼해놓고 모아놓은 돈이 꼴랑 이것밖에 없어?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라도 받을게. 한 번에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신우의 결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때 딱 임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딸 쌍둥이를 임신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신우가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언니랑 오빠 쌍둥이 키울 자신 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쌍둥이에요. 나중에 돼서 우리 엄마한테 대신 키워달라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나와서 제가 기르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그땐 신우에게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아 거의 남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보러 오겠다는 신우를 일부러 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딸을 시부모님들에게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신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 찝찝하긴 했지만 티는 안 내고 있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쌍둥이 중에 한 명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하나 주시면 제가 잘 키워볼게요. 신우의 말에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말이라면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지만 신우같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 뱉은 말이라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죠. 신우는 눈치도 없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엄마는 내 자궁 엄청 약한 거 알지? 병원에 가보니까 나는 임신이 돼도 착상이 어려울 가능이 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거의 목숨 걸고 임신해야 되는데 나는 죽기 싫단 말이야. 마침 시연이가 쌍둥이 나서 망정이지? 남의 입양 안 하고 오빠 애 키우면 딱일 것 같아?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딸을 아가씨가 왜 키워요? 제 딸 아가씨한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준이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아세요? 언니, 제가 공짜로 내 새끼처럼 키워주겠다 하는데 언니는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매일 볼 수도 있는 건데 좋게 생각하세요. 신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가 신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한 뒤 시부와 함께 신우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가씨 안 볼 거야. 그리고 내 새끼들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도 안 보여드릴 거야.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 가족들한테 내 새끼들을 보여줘? 당신도 지금 아가씨가 했던 말 다 진심인 거 알지?
내가 희영이한테 따로 말해줄게. 그리고 당신 마음 나도 이해하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버지랑 어머니도 지금 많이 놀라시고 충격받으셨을 거야. 그 이후로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미안하셨는지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손녀들이 보고 싶으실 텐데도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몇 달 후 남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영이 6살 된 남자아이 입양했다 가더라. 임신을 죽어도 하기 싫은데 아이는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는데 내가 다 걱정이다. 아가씨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애 키울 자신 있대? 도대체 아가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쉽게 입양한 거냐고. 보통은 쉽게 안 되지 않아? 그러게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묻기 싫어서 그냥 별말 안 했어. 당신도 희영이 만나면 별말 하지 마. 알겠지? 신우가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신우 1인이 관심을 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아이가 생겼으면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가온 신부생신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도착하자마자 또 소란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로 금목걸이 싸서 챙겼는데 이게 왜 안 보이지? 내가 분명히 나오기 전에 가방 안에 넣어뒀거든? 근데 이게 안 보이네? 도대체 왜 없는 거지? 너 원래 덤벙대는 성격이잖아. 집에 두고 왔거나 차에 올렸거나 했겠지. 엄마는 다음에 받아올 테니까 일단 그만해. 시모가 신우를 말렸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그 작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옆에 앉아있는 입양한 자신의 아들의 팔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져갔지. 성민이 네가 내 가방에 손 낸 거 맞지? 사실대로 말해.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저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남편의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니라고 했지만 신우는 아이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더니 꿀밤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져간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너처럼 천생이 가난하고 불쌍한 애들은 귀신같이 뭐가 비싼 건지 알아보고 도둑질 같은 걸 우습게 한다니까? 너 당장 내놔. 그거 어디다 뒀어?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뭘 달라는 거예요? 아줌마 미워요. 남편의 조카는 이리저리를 방황을 하더니 방 안쪽 구석으로 달려가 머리를 쳐박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제가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만하세요. 저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런 척했어요. 아가씨는 저 조그마한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언니는 빠지세요. 안 그래도 나 쟤 데리고 온 거 후회하고 있는데 마침 잘 됐어. 이참에 쫓아내든가 해야지. 도둑놈 새끼 내가 왜 키워야 돼? 아가씨는 갑자기 입양한 자신의 아들을 억지로 끌어당기더니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정희영! 너 도대체 애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애들이지 못해? 저렇게 떠들다 보면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든가 하겠지. 나는 애 키우는 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이대로 끝낼 거야. 신우는 진심으로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애한테 큰일이 생기겠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얼른 아이를 쫓아가 보라고 시켰습니다. 더 이상 신우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두 딸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에서 신우에게 쫓겨난 조카와 함께 있는 남편과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보, 일단 성민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 아가씨한테 다시 맡겼다가는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전화해서 말 좀 해줘. 조카를 다시 신우에게 보낼 수 없었던 저희는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저희 두 딸들을 너무 예뻐했고 남편과 저를 엄청 잘 따랐습니다.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남편의 조카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아파졌는데 아이가 잠들기 전 남편과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삼촌이랑 숙모도 좋고 지율이랑 소율이도 너무 좋아서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전에 있던 아줌마 집에는 가기 싫어요.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는 조카의 말에 남편과 저는 그날 밤 밤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차마 내쫓을 수 없었고 이상하리만큼 남편과 저도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저희는 긴 고민 끝에 남편의 조카를 저희가 거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민이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숙모가 다 시켜줄 테니까 모두 말해봐. 일단 유치원부터 가볼까? 나 피아노 하고 싶어요. 전에 원장님이 저한테 피아노 잘한다고 칭찬해줬거든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 성민이 전에 있던 곳에선 피아노 배웠었어? 배운 적은 없는데 노래 듣고 따라 쳤더니 원장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줘서 또 하고 싶어요. 남편의 조카는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는데 피아노를 칠 줄 알았고 귀로 들은 모든 음정을 정확하게 맞출 줄 아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였죠. 그 재능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아이가 음악이라는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피아노의 학원과 바이올린 학원을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조카를 거둔다는 소식을 들은 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고아원에 다시 보내려니 마음이 좀 찝찝했는데 언니랑 오빠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사세요. 그럼 저는 그이한테 손 뗄게요.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우와 정말 연 끊고 살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저는 평생 신우를 보지 않고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신우가 버린 아이가 저희 집에 오고부터는 저희 집에 더 큰 행복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한 명이 집에 들어온 것뿐인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성민이 피아노 학원 데려다주고 애들 데리고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당신은 피곤할 테니까 낮잠 좀 자고 있어. 알겠어. 성민이 학원 다녀오면 내가 밥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가 와.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맡기고 저는 쌍둥이 딸들과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쌍둥이를 맡겨두고 낮잠을 청했죠. 그리고 늦은 오후 휴대폰 벨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집에 불나서 나 지금 성민이랑 응급실에 왔어. 애들 장모님한테 잠깐 맡기고 여기로 좀 와줘. 불이라니. 집에 불이 났다니. 당신이랑 성민이 괜찮아? 거기 병원이 어딘데? 다행히 우리 둘 다 괜찮아. 근데 성민이가 매연을 조금 마셔서 진찰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서 좀 와줘.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남편의 조카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이 자고 있는 조카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이가 죽은 건 줄 알고 놀랐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민이가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 우리 옆집에 불이 났나 봐. 성민이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소방차가 도착 전이었고 다른 주민들 밖으로 다 대피해 있는데 성민이가 우리 가족들 살리겠다고 계단을 올라왔었대. 소방관들이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그땐 그럴 사람도 없었던 거야. 당신 자고 있었지. 당신 한번 잠들면 누가 어버가 더 모를 정도로 자잖아. 밖에서 그 소란이 났는데도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자고 있었어. 성민이가 나 들어와서 나 깨우지 않았으면 나 진짜 그대로 죽었을 거야. 성민이가 나 살려줬어요, 여보. 그 조그마한 아이가 무슨 용기가 있었길래 그 불길을 뚫고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살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조카야말로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선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꼭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신우가 입양해 간 아이를 파양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입양을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 아이가 음악 영재라는 소문이 퍼져서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왔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갑자기 파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걔한테 그런 음악적 재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파양 안 했죠. 제가 다시 데려가서 키울 거니까 내놔요, 언니. 그 애 쟤라고요? 아가씨는 이미 부모 자격 박탈당했고요. 절대로 그 아이 데려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재능이 있든 없든 입양을 해갔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잘 키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그 재능이 그렇게 아까워요? 그 재능 잘 키워두면 때는 보는 거 아니에요? 언니 설마 걔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럴 거면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언니는 친정이 부자라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저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식이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세요. 한 번만 더 성민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아가씨 입에 올렸다가는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안 해두세요. 자신이 파양한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우는 그게 너무나도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걸로 장사를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듯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천재적인 재능도 결국 빛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다시 제가 입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는 결국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저희 쌍둥이 딸들의 하나밖에 없는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지 않아도 네 아들인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마음이 어쩜 이렇게 저 아이한테 동하겠니? 보통은 적응기간도 가져야 되고 오래 봐야 정이 들어져서 좋아지는 건데 나도 저 아이 보자마자 내 새끼까지 느껴지더라고. 너랑 정서방이 저 아이 만난 건 필연이었고 운명이었어.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과 저희가 만난 건 필연이자 운명이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올바르고 행복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희가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남편과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심리치료였습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치료를 해줄 생각이었죠.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삼촌이랑 승모랑 소율이랑 지율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계속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괜찮다고만 말하는 아들 때문에 또 눈물을 한바탕 흘렸지만 남편과 저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그 나이답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내려진 숙제 중 하나였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아들은 또래와 비슷한 생각을 하며 자라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에게 변함없는 한 가지는 처음 저희 집에 온 그때처럼 여동생들에게도 잘하고 저희 부부의 말도 잘 들으며 지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악마같이 정신나간 신우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신우의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 저희 시부모님들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 희영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성민이 그렇게 갖다 버린 것도 그렇고요. 희영이 의처증 때문에 저 숨막히게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 이대로 살다가는 희영이 손에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의 남편은 신우가 무섭다며 도망가듯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심호생신날 잃어버린 금목걸이는 알고 보니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그저 그 핑계로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아이를 파행할 생각에 꾸며낸 자작극이었어요.
결국 신우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시부모님들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우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나중에 저희를 원망하고 집으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살던 집을 팔고 이사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신우가 연락이 없긴 하지만 저는 신우가 또다시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무서운 신우가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아들 마음에 또다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꼭 지켜낼 겁니다. 엄마라면 할 수 있고 해내야 하니까.